오늘 우리는 법도 도덕도 존재하지 않는 한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곳엔 위험한 인간 사냥꾼들과 절망 속에서 도망치기만 하는 자들만이 존재하죠. 도로의 도로는 홀이라는 암울한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에서 시작됩니다. 이 어두운 애니메이션의 시작은 인간의 머리 대신 거대한 도마뱀 머리를 한 남자, 주인공 카이만에 대한 소개로 시작됩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날카로운 이빨과 텅 빈 눈을 가진 도마뱀 머리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매우 끔찍한 외모를 갖게 되었습니다. 카이만은 기억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조차 포함해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가 유일하게 확신하는 것은 정체불명의 마법사에게 마법으로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이 저주는 그의 외모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기억상실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카이만은 혼란과 분노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는 홀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변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카이만은 배고픈 벌레라는 이름의 교자 가게를 운영하는 강인한 젊은 여성 니카이도와 함께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작은 가게는 홀의 어두운 구석에 있지만 그 암울한 세계에서 보기 드문 밝은 곳입니다. 니카이도는 맛있는 교자로 유명한 재능 있는 요리사일 뿐만 아니라 무시무시한 실력을 가진 격투가이기도 합니다. 카이만과 니카이도의 관계는 매우 특별합니다. 그들은 친한 친구입니다. 니카이도는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카이만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영화는 한 남자가 도마뱀의 입에 갇혀 비명을 지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소리치며 탈출하려 하지만 그 순간 도마뱀의 목구멍에서 기이한 사람 머리가 나타나 네가 아니군이라는 한마디를 하고는 사라집니다. 그 남자는 혼란에 빠져 목구멍 안에 사람 머리가 있다고 동료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며 소리칩니다. 한편 그의 동료는 밖에서 금발의 강한 여자와 힘겹게 싸우고 있었고 그는 밖으로 빠져나올 때까지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탈출에 성공한 그 남자는 즉시 도마뱀 쪽으로 달려가 동료를 구하기 위해 연기를 뿜어냅니다. 하지만 도마뱀은 아무렇지도 않았고 그가 무언가 더 하기도 전에 금발 여자에게 맞아 멀리 날아가 기절하고 맙니다. 그 후 도마뱀은 그를 끌어내어 자기 입속에 있던 녀석이 뭐라고 말했는지 묻습니다.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자 도마뱀은 한숨을 쉽니다. 그는 칼을 꺼내 그 남자를 토막내기 시작합니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기 직전 동료가 탈출할 수 있도록 문을 만들어냅니다. 그 문은 바로 평범한 인간들이 사는 홀과 마법사들의 거처를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와 도마뱀, 즉 니카이도와 카이만은 나머지 한 명을 잡지 못하자 터덜터덜 함께 돌아갑니다. 니카이도는 카이만에게 교자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며 위로합니다. 길을 가면서 두 사람은 자신들이 사는 도시에 대해 잡담을 나눕니다. 이곳이 마법사들의 마법 때문에 변질된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이때 카이만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을 이렇게 만든 마법사를 회상합니다. 같은 시각 한 사악한 마법사가 불쌍한 희생자들을 곤충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마츠무라의 동료인 후지타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장례식장에 가서 마츠무라의 알을 그 안에 넣으며 관 속에 누운 사람이 부활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후 그는 앤을 만나러 갑니다. 앤은 매우 기이하게 생긴 가면을 쓴 정체불명의 인물입니다. 그는 니카이도와 카이만 일행과 마주쳤던 일을 이야기하며 카이만이 자신의 마법에 저항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의구심을 표합니다. 앤은 카이만이 다른 저주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의 마법에 저항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웁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또 다른 매우 교활한 계획을 논의합니다. 장면이 바뀌고 니카이도가 손님에게 고기를 배달하러 가던 중 갑자기 카이만이 그녀를 불러 잡담을 나눕니다. 그 후 두 사람은 곤충처럼 몸이 변형된 환자를 잠시 살펴봅니다. 그 후 니카이도가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자 자기 가게 문 앞에 한 청년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알고 보니 그 소녀는 너무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온 것이었습니다. 니카이도는 그를 데리고 들어가 배부를 때까지 마음껏 먹게 해줍니다. 손님에게 대접할 요리를 더 만들면서 그녀는 최근 정체불명의 누군가에 의해 불쌍한 희생자들이 곤충으로 변하는 이야기에 대해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니카이도는 그 사건의 범인이 바로 자기 옆에 앉아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바로 그때 홀로 통하는 문들이 갑자기 막히는 바람에
후지타는 마츠무라를 대신할 동료를 더 찾은 후에야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니카이도 쪽으로 돌아가면 그녀는 그 어설픈 마법사에게 마법을 당해 이전 희생자들처럼 반은 곤충 반은 사람인 모습으로 변하고 맙니다. 카이마는 니카이도의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위험을 감지합니다. 그는 세상 물정 모르는 그 풋내기 마법사를 쉽게 붙잡아 머리를 물고는 능숙하게 칼로 배의 구멍을 뚫어 즉사시킵니다. 이 자가 죽자마자 그의 희생자들도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후지타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건네주었습니다. 다음 날 카이만과 니카이도가 함께 사진을 찾으러 가다가 이곳에 갇힌 마법사 한 명을 발견합니다. 알고 보니 그 마법사의 이름은 에비스였습니다. 그녀는 이동문이 닫혀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 천재이루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카이만과 니카이도는 재빨리 그녀를 공격해 호되게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올 것이 왔습니다. 그 마녀는 카이만에게 머리를 물리고 맙니다. 카이만이 막 물었을 때 목구멍 속의 남자가 대답하기도 전에 후지타가 다른 문을 열어 에비스를 끌어당기려 합니다. 한참을 옥신각신한 끝에 에비스는 마침내 동료의 도움으로 마법사 세계로 성공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녀의 얼굴 가죽이 카이만의 이빨에 걸려 남게 됩니다. 그는 아직 목구멍 속의 남자에게 평소처럼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니카이도는 그때 찍은 사진 몇 장을 꺼내보다가 그가 충치가 생긴 것을 발견합니다. 너무 속상한 나머지 카이만은 니카이도를 꿰어 시름을 잇기 위해 술을 마십니다. 그는 너무 많이 마셔서 화장실에서 토할 지경이었습니다. 카이만은 원래 술을 잘 못 마셨는데 몸에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낍니다. 그러다 갑자기 피를 많이 토해냅니다. 카이만의 목구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옵니다. 그는 카이만을 내버려 둔 채 그대로 걸어갑니다. 꿈에서 깨어납니다. 이제 악몽을 꾸는 것도 익숙해져서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카이만은 꿈속에 그 남자가 자신의 진짜 모습이거나 자신을 홀린 녀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각 한 식당에서는 격렬한 싸움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힘센 두 사람이 다른 무리와 싸우며 사방에 피가 낭자하게 만듭니다. 그 끔찍한 광경은 보는 사람마다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피로 물든 더러운 화장실에서는 핏방울이 한 방울씩 바닥에 떨어져 웅덩이를 이룹니다. 일을 마친 후 두 살인자는 아무렇지 않게 조용히 자리를 뜹니다. 그들의 이름은 신과 노이입니다. 한편 우리는 엄청난 권력을 손에 쥐난 마법사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는 패밀리라는 이름의 가장 큰 범죄 조직의 수장입니다. 이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섯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졌으며 거대한 사업 제국을 운영합니다. 마츠무라의 보고를 통해 카이만에 대해 들은 후에는 마법사들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자신의 무시무시한 암살자 두 명 신과 노이를 홀로 보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도록 결정합니다. 신과 노이는 낸을 위해 일하는 악명 높은 암살자 콤비입니다. 신은 마법 연기만으로 모든 것을 절단하는 능력이 있고 노이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둘 다 강력하고 매우 위험한 마법사입니다. 이번에 신과 노이는 카이만을 찾아 제거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카이만을 따라가 봅니다. 그가 니카이도의 가게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가게 문을 닫고 그를 위해 도시락을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을 본 카이만은 즉시 니카이도의 집으로 달려가 안부를 묻습니다. 니카이도는 그냥 좀 피곤하다고 얼버무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카이만에게 마법사들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의사 선생님과 카드게임을 몇 판 하고 마법사들의 연기에 오염된 비에 대해 이야기하며 점심때까지 시간을 보냅니다. 카이만은 구석에 앉아 점심을 먹기 시작합니다. 몇 입 먹었을 때 아까 그 의사가 그의 옆에 쓰레기 봉투를 던지며 카이만에게 가져가 처리하라고 시킵니다. 입으로 투덜거리며 소각로로 가던 중 카이만은 그 쓰레기 봉투가 변해버린 마법사라는 것을 문득 깨닫습니다. 다시 노이와 신을 따라가 보면 그들은 또 다른 멍청이들의 아지트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곳의 유일한 마법사가 정신 나간 늙은이라는 것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신은 노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노인은 두 사람을 쳐다보며 애네 부하인가? 왜 연기 냄새가 안 나지? 하고 중얼거립니다. 노인은 불쾌한 듯 일어나 신에게 제대로 한판 붙자고 덤빕니다. 카이만 쪽으로 돌아가면 그가 한때 마법사였던 쓰레기 봉투와 이야기하는 동안 쓰레기 봉투는 계속해서 카이만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애원합니다. 그곳에서 나온 후 그는 도시락통을 돌려주러 니카이도의 집에 갔다가
함께 식사하자는 제안을 받습니다. 신과 노이에게 돌아가면 두 사람은 노인의 시체가 담긴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저기. 전화가 울리자 전화를 받고는 노인에게 다가가 신과 노이가 데려온다. 그가 노인에게 물었지만 노인은 그저 미친 듯이 낄낄 웃기만 했다. 그 시각 후지타는 에비스와 함께 얼마 전 겪었던 끔찍한 사건 이후 그녀를 위해 쇼핑을 하고 있었다. 한참을 실랑이한 끝에 후지타와 에비스, 노이와 신은 준비를 마치고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주문을 마친 후 애는 두 암살자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번 임무는 그들이 함께 가서 도마뱀 머리 카이만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모두 함께 의논하며 다가올 목표에 대해 연구했다. 애는 변신술사 2명을 더 불렀다. 카이만과 니카이도로 변신시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들은 가짜였고 애의 목숨을 노리려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애는 다가가 그들을 순식간에 처리했다. 다음 날 니카이도와 카이만은 함께 어떤 가게에 들러 길을 묻고 간단히 식사를 한 뒤 좀 더 이동했다. 그들은 아주 허름한 곳에 도착했다. 니카이도는 먹을 것을 좀 더 사러 갔다가 길을 막고 강도질을 하는 불량배들과 마주쳤다. 그녀는 재빨리 한 명씩 쓰러뜨려 순식간에 저 세상으로 보내버렸다. 하지만 그 덕분에 니카이도는 마법사들이 모이는 장소의 명함을 찾게 되었다. 바로 다가가 카이만은 의심했던 자를 찾아갔지만 아니었다. 그가 그를 끝장내려 하자 니카이도가 막아섰다. 그녀는 그에게 카이만의 얼굴을 바꿀 수 있는지 부탁해보고 스스로 점을 쳐보기도 했다. 결과는 꽤 비관적이었지만 현재로서는 두 사람이 계속해서 카이만에게 저주를 건 자를 찾아 나설 수 있었다. 한 음산하고 거대한 묘지에서 경고가 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다. 승려들이 사방에서 경을 외기 시작했다. 오늘은 위험한 날, 죽은 자들의 밤이다. 금강산도 식후경, 노이와 신은 함께 식사하며 다시 홀로 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신과 노이가 너무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후지타가 서둘러 달려가 그들을 찾아야 했다. 그 후 세 사람은 앤에게 가서 얼굴을 회복하고 에비스의 상처를 치료했다. 그리고 네 사람은 함께 홀로 향했다. 같은 시각 니카이도와 카이만은 시장을 함께 거닐고 있었다. 밤 12시가 되자 좀비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오늘은 좀비의 날이라 모두가 좀비를 사냥해 보상을 얻을 수 있었다. 종이 12시 5분을 알렸다. 노이와 신은 막 홀에 도착했다. 네 사람이 도착하자마자 좀비 한 마리가 다른 것들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 좀비가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노이와 신은 누가 더 많은 좀비를 죽이는지 내기를 시작했다. 카이만과 니카이도 쪽으로 화면이 전환되고 그들이 수를 세고 있을 때 카이만이 아르바이트하는 곳의 박사가 무방비 상태에서 사나운 좀비에게 공격당했다. 새벽 4시가 넘어 많은 사람들이 휴게소에 모여 남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갑자기 두 사람은 눈앞에 노이, 신, 후지타, 에비스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에비스는 좀비에게 막 물린 상태였고 노이와 신은 카이만과 싸우기 위해 다가왔다. 멀리 날려버렸고 신은 카이만이 쓰러질 때까지 공격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카이만도 그의 머리를 물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다. 신은 망치로 카이만의 머리를 날려버렸고 피가 폭포처럼 쏟아졌다. 하지만 그 전에 카이만도 신의 가슴을 한번 찔렀고 칼은 여전히 그의 가슴에 박혀 있었다. 그 틈을 타 니카이도는 죽은 척하다가 벌떡 일어나 손가락을 깨물어 문을 만들어내고 카이만을 메고 그곳을 통과했다. 그 후 카이만과 니카이도는 박사의 진료소로 돌아올 수 있었다. 카스카베가 일하는 곳. 카이만에게 니카이도의 비밀, 즉 그녀가 마법사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 사실은 카이만의 의심을 더욱 키울 뿐이었다. 니카이도의 가게에서 그녀는 자신이 마법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카이만에게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카이만이 니카이도의 가게에 와서 다시 그녀와 함께 일했다. 홀에서는 후지타가 에비스를 데리고 노이에게 도움을 청했다. 좀비에게 물린 후 그녀는 좀비가 되어 인육을 갈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노이도 좀비를 치료해 본 적이 없어 속수무책이었지만 좀비를 죽이는 방법은 많이 알고 있었다. 다시 화면이 전환되고
니카이도와 대화하는 동안 박사가 카이만의 머리를 그에게 돌려주었다. 그것으로 그는 해부에서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었다. 카이만은 머리를 가지고 돌아갔고 자신의 머리를 들고 길을 걷는 느낌이 꽤 소름 끼쳤다. 다시 한번 카이만은 무의식적으로 한 골목에 도착했다. 예전에 니카이도와 함께 왔을 때도 이곳에 한 번 온 적이 있었다. 멀리서 그를 쳐다보는 남자가 있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멀리서 쳐다보는 자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머리가 없었다. 니카이도의 초인종 소리가 카이만을 현실로 되돌렸다. 그녀는 카이만의 머리를 보러 온 것이었다. 여러 일이 일어난 후 카이만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문했다. 니카이도도 카이만에게 할 말이 있었다. 처음 이 일이 일어나기 전 그녀는 자신이 착각했다고 생각했다. 사건은 니카이도가 카이만을 처음 만난 날 일어났다. 그때 그녀는 홀 곳곳에 널브러진 마법 피해자들의 시체를 치우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그 골목에서 그녀는 키 2미터가 넘는 머리 없는 남자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녀는 시체를 시체 가방에 넣고 곧바로 친구들을 불렀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왔을 때 시체는 사라지고 피 묻은 발자국 몇 개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 앞에는 시체 가방을 뒤집어 쓴 남자가 길 끝에서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가 바로 카이만이었다. 그때 그는 자신이 그 골목에서 기절했다고 생각했다. 니카이도는 누군가 머리 없는 시체를 가져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방금 머리가 생긴 그 시체는 분명 카이만이었다. 이야기를 들은 후 카이만은 자신의 머리를 해부하기로 결심했다. 어쩌면 그것이 미스터리를 조금이나마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박사의 진료소에서 수술이 시작되었고 니카이도는 모든 과정을 촬영했다. 먼저 뇌의 무게는 1.5kg이었다. 무게와 외관은 평범한 사람의 뇌와 다르지 않았다. 목 부분을 열려고 할 때 갑자기 불이 꺼졌다. 카이만과 니카이도는 밖으로 나가 비상전원을 찾았다. 갑자기 그는 니카이도와 떨어졌고 그 골목에서의 느낌이 다시 나타났다. 갑자기 누군가 카이만의 뒤에서 머리를 들고 있었다. 그가 돌아보자 불이 다시 켜졌다. 더 놀라운 것은 카이만의 머리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카메라를 확인하자 카이만은 그 그림자가 박사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박사에게 머리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그가 왜 그의 머리를 탐내겠는가? 사실 박사 뒤에 누군가 있었다. 결국 카이만의 머리는 사라졌다. 기억, 진짜 얼굴, 그리고 이름까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카이만은 검은 연기로 뒤덮인 도시를 걸었다. 하지만 그는 믿었다. 머지않아 그 연기는 사라질 것이라고. 에피소드의 시작은 앤과 신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장면이다. 수많은 고풍스러운 탑을 지나며 그들은 카이만과 그의 징그러운 머리에 대해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알고 보니 이 두 사람이 이곳에 온 목적은 터키라는 마법사의 집을 방문해 카이만의 머릿속에 있는 머리를 본뜬 인형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도착하자 터키는 자신이 생명이 있는 인형을 만드는 능력을 가진 마법사라고 재빨리 소개했다. 그는 앵과 신에게 하나 만들어보라고 권했다. 이 터키라는 자가 만드는 인형들은 모두 생명을 부여받는다. 그것들은 원본의 행동과 습관을 꽤 정확하게 모방할 수 있다. 게다가 인형들은 원본이 자주 가는 곳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 말이 끝나자마자 터키는 인형 하나를 꺼내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다. 알고 보니 신이 만들고 싶었던 사람은 그의 파트너인 노이였다. 이 인형은 노이와 매우 닮았고 심지어 한 틀에서 찍어낸 것처럼 똑같았다. 하지만 문 밖에서 노이가 부르고 있었다. 신은 자신의 행동을 숨기기 위해 방금 만든 인형을 즉시 지우라고 터키에게 다급하게 말했다. 그 후 네 사람은 함께 터키의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진짜 같은 인형을 만들었는지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주방에 들어가자마자 신과에는 카이만의 목구멍 속에 있던 자와 똑같이 생긴 인형을 만들어냈다. 그 후 앤, 신, 노이, 후지타, 에비스 5사람은 함께 그 인형을 뒤쫓았다. 그것을 따라 옷을 사고 밥을 먹고 전철역에도 함께 올라탔다. 그들은 그것을 따라 작은 집까지 갔다.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원본은 1년 전에 사라졌다고 한다. 그 후 후지타와 에비스는 함께 그의 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다 갑자기 에비스가 어떤 금고를 발견했다.
그러자 인형이 갑자기 미쳐 날뛰며 금고를 뺏으려는 사람에게 반격했다. 하지만 금고를 빼앗은 후 그들은 알게 되었다. 그것이 원본의 머리라는 것을. 즉, 카이만의 목구멍 속에 있던 자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는 뜻이다. 다른 파티에서 앤과 노이, 후지타, 에비스가 함께 참석했다. 이 파티는 앤이 자신의 파트너를 더 찾고 죽은 자를 되살리는 마법사를 보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이 그 마법사가 한 명씩 되살리는 것을 보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에비스를 눈여겨보고 그녀를 납치하려 했다. 부활 장면을 다 본 후 앤은 신과 노이에게 일할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신이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자 부활 능력이 있는 그 마녀를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수년 동안 그는 자신에게 맞는 마법사를 파트너로 찾기를 간절히 바랐다. 사실은 시간 조종 마법사를 찾고 싶었지만 지금은 없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이때 에비스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끼어들었고 신과 노이의 임무는 그 부활 마녀의 파트너를 처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에비스는 화장실에 다녀온 그녀는 풍선 그림자에 이끌려 어떤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그녀를 방으로 들여보내고 술잔을 건넸다. 그 안에는 검은 가루가 들어있었다.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미쳐 날뛰며 엄청난 양의 연기를 뿜어냈고 남자는 손 쓸 틈도 없었다. 잠시 후 에비스는 연기로 가득 찬 방에 남자를 남겨두고 몰래 빠져나왔다. 다른 한편 노이와 신은 함께 시체를 되살릴 줄 아는 마법사의 조수에게 가서 그녀를 앤의 파트너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죽은 자를 되살리기 위해 검은 가루를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한바탕 싸운 후에야 그들은 실제로 되살리는 능력을 가진 것이 마법사가 치마 밑에 숨기고 있던 짐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을 되살리기 위해서였다. 결국 그 짐승을 입양하기로 했다. 다음 날에는 새로운 애완동물에게 먹고 잘 곳을 알려주고 있었다. 키쿠라게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노이와 함께 카이만이 누구이며 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논했다. 신은 앤에게 니카이도에 대해 알아낸 것이 있는지 물었다. 앤은 그녀가 어릴 때 홀에 왔다는 것을 알아냈다. 하지만 그녀가 어떤 마법을 쓰는지 알 수 없었다. 어렸을 때라 정보가 많지 않은 것 같았다. 신은 카이만에게 마법을 건자가 니카이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키쿠라게의 마법으로 머리를 되살리면 무언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외에도 앤은 실수로 망가뜨린 귀한 버섯들을 되살려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다. 노이는 그게 앤에게는 부차적인 일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한편 니카이도와 카이만은 이곳에서 죽은 마법사들의 시체를 더 배달하러 갔다. 하지만 집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이곳 박사의 방을 지나게 되었다. 그 방이 수술광의 방처럼 보이는 것에 놀랐다. 그런데 두 사람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옆방이라고 했지만 확인해보니 옆에는 아무 방도 없었다. 두 사람이 이 집에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후였다. 집이 그렇게 된 이유는 박사가 수술을 시작하면 시체에서 연기가 나와 먼지로 변하면서 집을 변형시켰기 때문이다. 이곳에 갇히자 카이만은 배가 고프다며 먹을 것을 달라고 소리쳤다. 돌아다니다가 부엌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재료가 충분한 것을 보고 몇 가지 음식을 꺼내 방을 찾아 새해를 자축했다. 잠시 후 박사가 들어왔다. 카이만과 니카이도는 박사가 어떻게 그렇게 젊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는데 알고 보니 마법사 수련 때문이었다. 그 후 박사가 집을 청소하며 마법사들에게서 나온 먼지를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청소 후 집은 원래대로 돌아갔다. 살가죽으로 만들어진 문은 모두를 압도했다. 다음날 카이만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옷을 차려입었다. 니카이도는 토끼 귀가 카이만에게 잘 어울린다고 칭찬했다. 그는 그게 정말 필요한지 몰랐고 박사는 카이만에게 여행 안내서 같은 책을 가져다 주었다. 박사는 니카이도도 카이만을 따라가고 싶어 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그저 카이만의 진짜 얼굴을 하루빨리 보고 싶을 뿐이었다. 카이만은 자기가 못생겼으면 도망갈 거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건 잘 모르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문을 통과했고 박사는 두 사람에게 즐거운 여행이 되라고 빌어주었다. 에비스와 후지타의 발걸음을 따라가 보자. 그들은 연기를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광고지를 읽고 있었다. 너무 가난해서 두 사람은 그저 서서 계속 오르는 가격을 읽을 수밖에 없었다. 가격은 그들의 지갑 사정과 반비례했다. 그때 갑자기 파란색과 빨간색 광대 가면을 쓴 두 남자가 다가와 후지타를 불렀다. 그들은 다가와서 후지타를 때렸다. 후지타는 방금 공격에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저놈이 은혜도 모르는 배신자라고 비꼬는 소리를 들었다. 다른 놈은 에비스의 어깨를 잡고 흔들더니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쳤다. 후지타는 겁에 질려 그놈이 에비스를 해치지 못하게 막으려 했다. 하지만 그놈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심지어 후지타에게 아픈 주먹을 날려 쓰러뜨렸다. 그는 계속해서 배를 향해 공격을 퍼붓고 계속해서 후지타의 배를 찾고 그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후지타가 에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연기를 뿜는 것을 보자 그를 붙잡고 있던 놈이 그의 손을 잡고 평생 불구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노이가 그놈 뒤에 나타나 한 손으로 머리 꼭대기부터 내리쳐 두 동강 냈다. 남은 한 놈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등 뒤에서 신이 손으로 가슴에 구멍을 뚫었다. 심장을 뜯어내 꺼내자 그는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그들을 눌러 합쳐 괴롭히는 놈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그 후 그들은 피로를 풀기 위해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다. 그 틈을 타 후지타는 노이와 신에게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지만 노이는 단칼에 거절했고 그는 풀이 죽었다. 하지만 그들 머리 위에는 니카이도와 카이만이 마법 양탄자를 타고 날고 있었다. 그 후 카이만도 그의 머리에 미용 목적으로 구멍을 뚫었다. 하지만 조종하는 사람이 없어서 두 사람은 낡은 집으로 떨어졌다. 앤과 동료들에게 돌아가자 그는 팔짱을 끼고 앉아 키쿠라게가 머리에 입김을 불어 되살리는 것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되살아나기만 했을 뿐 정상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날이 저물고 카이만과 니카이도는 식사를 하고 길을 묻기 위해 식당에 들렀다. 웨이터가 떠나자 니카이도도 길을 물으러 갔다. 돌아가려던 참에 니카이도는 갑자기 어떤 악마에게 붙잡혀 카드 같은 것을 받았다. 저편의 카이만은 음식을 주문하고 맛있게 먹고 있었다. 술을 마시고 나서야 그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술을 처리하기도 전에 그는 비틀거리다 의식을 잃었다. 한편 리스라는 이름의 머리도 혼수 상태에서 막 깨어났다. 가게를 나오자마자 니카이도와 카이만은 십자눈 문신이 있는 수상한 남자를 뒤쫓았지만 놓치고 말았다. 반대로 신과 노이 일행도 그들이 방금 쫓던 자들이 들어간 건물로 들어갔다. 먼지투성이 문을 열자 방 안에서 어슬렁거리는 부하 몇 명을 발견했고 쉬는 방 가운데 앉아있는 자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들의 두목을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그들은 거절하며 신에게 총을 겨누었다. 하지만 노이가 달려나와 신을 막아서는 바람에 머리에 구멍이 뚫렸다. 곧바로 총알이 빗발쳤고 신은 연기로 총알을 막았다. 그러자 노이가 다가가 한 놈씩 목을 비틀었다. 결국 그들은 우두머리에 시체를 담은 큰 검은 봉지를 들고 다시 차에 탔다. 신문하기 위해서였다. 그 후 카이만과 니카이도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남은 것은 끈적한 피투성이의 시체들 뿐이었다. 카이만과 니카이도에게 돌아가자 두 사람은 잠시 머물 다른 곳으로 갔다. 두 사람은 카이만이 기억해낸 리스라는 남자를 찾기 위해 따로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 다시 앤에게 돌아갔다. 그는 살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다. 곧이어 신과 노이도 돌아왔다. 모두 함께 다과실에 들어가 과자를 먹고 차를 마시며 리스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십자눈 조직에 있었지만 내부 사정이나 자신이 발견된 집에서 살해당했을 때의 일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카이만과 어떤 관계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니카이도에게 돌아가자 그녀는 연기병을 들고 연기 전문 수집상의 집으로 찾아가 최고가에 팔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감정을 마치자마자 가진 돈을 전부 꺼내 지불했다. 하지만 니카이도가 돈을 받자마자 그녀는 손으로 그를 칸막이에서 끌어내 멀리 던져버렸다. 그리고 몸을 숙여 연기병을 집어들고 그 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으스러뜨렸다. 가게를 나와 니카이도는 시장을 지나 신비한 곳으로 갔다. 그녀는 훔친 돈으로 악마를 소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30분밖에 만날 수 없었다. 그 후 그녀는 아스라는 악마를 만나러 갔다. 그와 그녀는 저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자 눈 조직이 무엇인지 설명했으며 리스가 앤에게 있다는 것도 알려주었다. 그 후 아스는 니카이도가 앤의 집에 갈 수 있도록 문을 만들어 주었다. 앤에게 돌아가자 그는 여전히 리스를 신문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후에는 그의 친구들의 신체 일부를 꺼내 이야기를 용이하게 했다. 하지만 그 사이 니카이도는 리스를 찾기 위해 앤의 집에 침입했다. 앤은 노이에게 그녀를 막으라고 보냈다. 두 사람은 정신없이 싸웠다. 다시 카이만에게 돌아가자. 그는 니카이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느라 낙담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찾아다녔지만 성과가 없었다. 길을 잃은 건 아닐까? 에피소드는 카이만이 캔을 따서 컵에 맥주를 따르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는 자신과 니카이도를 위해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이 니카이도는 노이와 싸우느라 바빴다. 노이의 보호가면 유리를 깨뜨려 그녀의 눈에 타격을 입혔다. 그녀가 공격에 약간 비틀거리는 사이 니카이도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다른 쪽으로 장면이 전환된다. 앤과 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침입자가 니카이도라는 것에 대해 의논하고 있었다. 리스는 옛 친구가 유리 상자 안에 있는 방에 갇혀 있었다. 그는 문을 계속 두드렸지만 열리지 않았다. 결국 그는 옛 친구에게 돌아가 자신을 죽인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한편 니카이도는 리스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녀는 큰 창문을 지나치다. 창문 너머 맞은편 건물에 리스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큰 창문을 부수고 힘껏 반대편으로 날아가기로 결심했다. 바로 그때 앤과 신이 후지타 에비스와 함께 리스를 찾으러 급히 달려왔지만 유리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니카이도가 창문을 박살내자 크고 작은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다가 재빨리 일어나 리스의 한쪽 팔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앤도 재빨리 달려와 남은 다른 손으로 그를 붙잡았다. 두 사람이 리스의 팔을 한쪽씩 잡고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니카이도에게 얼굴을 정통으로 한 대 맞았다. 그 직후 분노한 앤은 통제력을 잃고 엄청난 양의 연기를 뿜어냈다. 수많은 버섯을 만들어냈고 방이 폭발하며 버섯이 밖으로 흘러넘쳤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마법에 걸려 온몸 여기저기에서 거대한 버섯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니카이도 일행도 그곳에서 빠져나왔지만 적지 않은 양의 마법에 당하고 말았다. 임시거처로 비틀거리며 돌아왔을 때 그녀의 등에는 거대한 버섯이 자라나 있었다. 그녀보다도 더 큰 버섯이었다. 한편 앤과 신, 노이 쪽. 노이가 막 도착했을 때 방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버섯은 밖으로 넘쳐 흐르고 있었다. 신의 몸은 절반 이상이 버섯에 감염되었고 후지타의 머리에는 버섯 3개가 자라났으며 에비스는 자기 몸보다 3배나 큰 버섯 아래에 꼼짝없이 갇혀 있었다. 노이는 서둘러 마법을 사용해 신을 구했다. 다시 홀로 돌아와서 카스카베 박사가 의사와 함께 일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막 니카이도의 수술을 마쳤고 마지막 버섯이 제거되었다. 그 후 그들은 응접실로 가서 꿰맨 소년이라고도 불리는 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카이만에게 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약 10년 전 홀의 주민들이 지금처럼 순종적이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함께 일어나 자신들의 세계를 어지럽히는 사악한 마법사들에게 맞서 싸웠다. 하지만 신이 나타난 후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혼혈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마법사였지만 그가 태어난 직후 살해당했다. 신은 자신의 혼혈 혈통을 들키고 싶지 않아 숨기려 애썼다. 하지만 그가 일하던 작업장의 한 남자가 신이 손을 베인 것을 보았다. 그의 피 속에는 희미한 검은 입자가 있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마법사를 식별하는 방법과 같았다. 이 사실을 주민회에 알리자 그들은 작업장에 쳐들어와 신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도망치게 하려고 그들을 막아섰다. 그 직후 그는 집으로 달려갔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문 맞은편 의자에 앉아있는 피투성이의 아버지 시신이었다. 주민회 소속 3명이 그에게 다가와 광장으로 끌고 가 산 채로 불태우기로 했다. 신은 문 앞에 얼어붙었다. 자신이 곧 잡혀갈 것이라는 사실과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아버지의 시신을 보며 망연자실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는 주먹으로 한 명을 날려버렸다. 하지만 남은 자들도 그에게 달려들어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에게는
신은 주민의 3명을 모두 쓰러뜨리고 즉시 도망쳤다. 범죄자인 그를 찾는 수배 전단지가 사방에 붙었다. 주민회는 그를 쫓았지만 결국 그들 조직에서 저 세상으로 간 조직원들의 수만 늘어날 뿐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박사와 의사가 근무하던 중에 신이 갑자기 병원에 침입해 스스로를 해부했다. 그는 더 많은 연기를 내보낼 방법을 찾기 위해 자기 몸을 여러 조각으로 잘랐다. 이를 본 박사는 그를 돕겠다고 제안했고 이 기회를 통해 그를 연구하기도 했다. 신을 치료한 후 의사와 박사는 신에게서 그의 마법을 보여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후 병원은 주민의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한 명 한 명 모두 토막났지만 여전히 살아있었다. 이것은 아마도 신의 마법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의 사소한 심부름 하나가 병원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후 조직원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주민회는 해체되었다. 그 이후로 마법사들에게 맞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시 니카이도에게로 돌아가서 그녀는 방에 누워 중얼거리며 바로 그때 카이만과 의사, 박사가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방금 그 광경을 목격했다. 잠시 대화를 나눈 후 그들은 그녀가 쉴 수 있도록 밖으로 나갔다. 그때 예전에 악마가 니카이도에게 주었던 카드를 꺼내보았다. 박사는 그것이 악마의 통행증 같은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리고 길을 가던 카이만은 갑자기 니카이도의 방에서 비명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그녀를 납치해 간 것이었다. 하수구로 도망쳤다. 카이만은 망설임 없이 하수구로 뛰어들었다. 뛰어내려 조금 달리자마자 그는 단단한 껍질을 가진 거대한 바퀴벌레에 걸려 넘어졌다. 카이만은 그저 최대한 빨리 달릴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하수구 물에 빠지고 말았다. 물에 빠지자마자 눈앞에는 물에 불어터진 시체의 더미가 있었다. 기어 올라오려다 그것들이 실종자들의 시체라는 것을 깨달았다. 겨우 올라오자마자 아까 그 하얀 바퀴벌레에게 공격을 당해 살점이 뜯겼다. 그는 서둘러 다시 납치범을 쫓아달렸다. 그곳에 도착하니 그가 니카이도의 몸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카이만이 그를 공격하려 하자 그는 그 바퀴벌레를 불러 카이만을 붙잡게 하고는 자신의 목적이 검은 구슬을 모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니카이도의 몸에는 구슬이 없었다. 그는 마법사가 되기 위해 그 검은 구슬들을 모으고 있었다. 그러다 그는 카이만의 검은 구슬을 빼앗으려 다가왔고 카이만은 즉시 그의 다리를 자르고 바퀴벌레를 쫓아냈다. 그는 카이만이 도마뱀이 되기 전에 그를 본 적이 있으며 니카이도도 그곳에 있었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카이만이 더 묻기도 전에 그는 죽어버렸다. 마츠무라의 묘를 찾아가고 있었다.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앤이 그들을 박물관으로 불렀다. 그는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며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것은 바로 에비스의 연기였다. 그는 에비스의 연기가 그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앤을 만난 후 후지타는 카이만을 찾으러 홀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후지타가 떠나는 것을 본 에비스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도 후지타와 함께 제때 뛰어내렸다. 에비스를 막을 수 없었던 후지타는 어쩔 수 없이 그녀와 함께 활동하기 편하도록 홀의 주민으로 변장할 준비를 시작했다. 이렇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그들은 우연히 홍보 전단지에서 카이만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곧 열릴 야구 경기에 그가 출전한다는 광고였다. 다시 카이만에게로 그는 교자를 먹고 있을 때 13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낯선 사람이 나타났다.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도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이 남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니카이도와 그녀의 소중한 가게를 걱정하는 척했다. 식탐이 많은 카이만은 그의 표정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그가 자기 교자를 뺏어 먹을까봐 걱정할 뿐이었다. 13이라는 자는 니카이도에게 추파를 던지기도 했다. 이때 그는 성공적으로 관심을 끌었고 카이만은 그를 제대로 찍어두었다. 잠시 후 의사도 들어와 맥주와 소시지를 주문하며 슬픔을 달랬다. 알고 보니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었다. 의사가 오늘 슬퍼한 이유는 곧 있을 야구팀 경기에서 한 명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카이만은 한 명이 부족해도 이길 수 있다며 그를 위로했다. 하지만 야구는 반드시 9명이 있어야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도 어쩔 수 없이 참가하여 의사를 기쁘게 해주기로 했다. 한편 후지타와 에비스는
두 의사의 숙적인 이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바로 평화병원 사람들이었다. 물건을 고르고 정리한 후 두 사람은 마침내 평화팀에 자리를 잡았다. 한편 카이만은 자신을 공격했던 하얀 바퀴벌레가 박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는 박사가 조종할 수 있게 되어 통제불능이 되거나 갑자기 다른 사람을 공격할 걱정은 없는 것 같았다. 마침내 몇 명이 더 참가하면서 의사와 일행은 야구 포지션과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다시 신과 노이 일행. 그들은 이전에 탈출한 리스의 위치를 찾고 있었다. 논의하던 중 부하 한 명이 들어와 에비스의 연기 연구 진행 상황을 보고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는 넘어져 연기병을 깨뜨렸고 연기는 노이에게 똑바로 향했다. 평화팀과 중앙팀의 경기가 곧 시작되려 하고 후지타와 에비스는 경기장에 나와 있었다. 양 팀은 경기를 준비했다. 에비스는 밖에서 응원했다. 첫 타석 투수는 후지타였다. 하지만 타자는 마츠무라였다. 마츠무라는 타자 이전에 죽었지만 박사에 의해 인조인간으로 재창조되었다. 그러자 후지타는 경기 후에 마츠무라를 데려가 키쿠라게에게 부활시켜달라고 할 계획을 세웠다. 인조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츠무라는 여전히 타격을 아주 잘했다. 정말이지 엄청나게 멋졌다. 그 후 경기는 평범하게 계속되었다. 두 팀은 한 점 한 점을 두고 다투었고 경기는 매우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다 상대편 감독이 공에 맞아 피를 흘리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틈을 타 후지타는 에비스와 마츠무라를 데리고 마법사의 세계로 돌아왔다. 얘네 집에 막 돌아오자 그들 앞에는 피투성이인 저택이 펼쳐져 있었다. 그 후 죽어가는 문지기가 비틀거리며 다가와 그들 등 뒤에 쓰러졌다. 후지타가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에비스가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리는 뻣뻣해지고 온몸은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다. 노이와 신쪽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에비스의 연기에는 검은 가루가 섞여 있었고 노이가 그 연기에 다차바는 도마뱀, 반은 인간인 모습으로 변했으며 몸은 보라색으로 변하고 난폭해졌다. 노이는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신을 거칠게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노이의 꼬리가 그의 목을 조여오자 그는 더욱 고통스러워했다. 노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를 틈타 그는 맨손으로 노이의 목을 꿰뚫었지만 자신도 공격을 받아 배가 뚫리고 내장이 튀어나왔다. 밖에서 지켜보던 애는 질렸다는 듯이 둘을 비밀스러운 장소로 데려갔다. 초타라는 기괴한 자를 삼키면 노이를 구할 수 있었다. 약을 제조하고 신의 내장 조각을 넣은 후 그는 신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라고 시켰다. 그 후 그는 노이에게 막 만든 약을 먹이고 자신의 연기를 사용해 마무리했다. 마침내 노이는 다시 살아나 예전처럼 정상으로 돌아왔다. 신은 노이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후지타와 에비스에게 돌아가자 마츠무라가 갑자기 후지타를 세게 밀쳐내고는 통제 불능 상태인 에비스의 머리를 잡자 그녀 또한 복도 전체를 뒤덮을 만큼 엄청난 양의 연기를 내뿜었다. 바로 그 후 에비스는 공룡 같은 무언가로 변해 마츠무라의 몸을 갈기갈기 찢었다. 그 후 에비스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문득 카이만 입속의 남자가 누구인지 기억해냈다. 마지막으로 마츠무라였던 살점을 후지타에게 돌려주자 그는 절규했다. 후지타는 마츠무라의 마지막 살점을 키쿠라게에게 가져가 되살리려 했지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았다. 같은 시각 엔, 신, 노이, 후지타, 에비스, 초타의 회의에서 그들은 에비스의 힘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그녀의 힘은 공격당한 자를 도마뱀으로 변신시키는 것이었다. 만약 제어할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었다. 그리고 어제 일 이후로 에비스는 자신에 대한 기억을 조금 되찾은 듯했다. 그녀는 카이만의 입속에 있는 자가 그녀에게 네가 바로 내가 카이만에게 돌아가는 것을 방해한 놈이다 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니카이도의 가게에서 만두를 대접받았다. 니카이도의 뒷모습을 보며 카이만은 그녀에게 매우 안타까움을 느꼈다. 자신 때문에 니카이도가 그렇게 심한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었다. 식당을 떠난 후 카이만은 마음속으로 니카이도에게 오랫동안 작별 인사를 했다. 한편 중앙병원에서는 니카이도가 의사에게 약을 받으러 갔다가 카이만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카이만이 어제부로 일을 그만둔 것을 알지 못했다. 서둘러 그곳을 떠난 니카이도는 모든 것을 묻기 위해 카스카베 박사의 집으로 곧장 달려갔다. 알고 보니 어젯밤 카이만이 그에게 마법사의 세계로 가는 문 열쇠에 대해 물어봤던 것이었다. 아마 지금쯤 그는 이미 그곳에 가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니카이도가 모르게 카이만을 따라갈 계획을 세웠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마법사의 세계로 간 그는 길을 물으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의 또 다른 목적은 의문의 인물 리스에 대해 묻는 것이었다. 한 술집에 들어가 길을 물으며 한잔하려던 참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위험을 무릅쓰고 도망쳐야 했다. 기차를 타고 내리고를 반복했다. 그는 근처 공원으로 가서 십자는 조직놈들이 있는지 살펴봤다. 깊숙이 들어가자 포스터를 붙이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났다. 카이만이 십자는 조직에 대해 묻자 그는 그 검은 가루를 찾고 있나? 라고 되물었다. 그리고는 그들도 꽤 오랫동안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다. 아마 블루나이트가 끝나야 다시 활동할 거라며 그는 그 파티에 대한 포스터 한 장을 그에게 건넸다. 한참을 헤매던 그는 작은 사람을 괴롭히는 불량배 무리를 발견했다. 부리를 보고 즉시 카이만은 도우러 나섰다. 하지만 그가 손을 쓰기도 전에 이미 다른 거구의 남자가 한 놈을 때려 눕히고 있었다. 카이만은 주저없이 다가가 그의 목을 칼로 그대로 찔렀다.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이놈들을 전부 처리하자. 카이만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식사 초대를 받았다. 돈도 없고 집도 없었기에 그는 그 가게에서 허드레시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알고 보니 아까 그 거구의 남자는 식당 주인이었고 아까 그 작은 청년은 그 가게의 웨이터였다. 같은 시각 리스는 집으로 가는 길을 찾으며 자신이 실종되고 죽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그러다 그는 죽기 전의 시간을 회상했다. 그때 그는 5kg가 넘는 검은 가루를 어떤 장소로 운반하는 임무를 받았다. 동행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빌어먹을 주인 놈은 계속 거절했다. 밖으로 나온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친구의 제안을 거절해야만 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미처 방비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리스는 뒤에서 의문의 인물에게 공격당했다. 그는 칼을 사용해 그가 사망한 것을 확인할 때까지 왼쪽 목을 계속 찔렀다. 이 장면을 떠올리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몸서리치며 한탄했다. 만약 그놈들이 자신이 부활한 것을 본다면 아마 또다시 죽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연기양을 확인해보니 거의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분주하게 짐을 정리하며 이 블루 나이트 행사를 기대하고 있었다. N쪽에서는 그와 노이, 신, 에비스, 후지타를 포함한 다른 이들이 함께 옷을 맞추러 가게에 갔다. 하지만 그 와중에 시간 마법사의 흔적이 있다는 소식을 받았다. 그 후에는 파트너를 추가로 모집하고 야외 파티를 열었다. 이어서 모두 붉은 피아노 밭으로 갔다. 그리고 한 극장에 가서 10시가 넘어 졸릴 때까지 연극을 보았다. 마침내 자정이 넘어서야 시간 마법사를 잡을 계획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옷이 도착했다. 후지타는 아주 유행하는 옷을 입었다. 노이는 드러낼 곳은 드러내고 가릴 곳은 가린 옷을 입었다. 거기에 하이힐까지 신어 익숙하지 않은 탓에 비틀거리며 걸었다. 신과에는 평소처럼 입었는데 그들은 튀거나 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비스는 달랐다. 그녀는 디자이너에게 부탁해 자기 가슴을 비정상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달라고 했다. 마침내 블루나이트 파티가 시작되었다. 카이만은 운이 없게도 가게에 남아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더러운 계략 덕분에 어떻게든 그는 빠져나올 수 있었다. 들키지 않고 밖으로 성공적으로 탈출한 후 카이만은 뒷문으로 돌아가 경비병 2명을 쓰러뜨리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 파티에 잠입했다. 한편에는 최대한 화려한 환영사를 하기 위해 앉아서 연습하고 있었다. 그 순간 부하들이 후보자 투표 더미를 방으로 들고 들어왔다. 모두 표를 받았지만 에비스만은 한 표도 받지 못해 그 자리에서 미쳐버릴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질투했다. 반면 후지타는 어찌된 영문인지 후보표를 2장이나 받았다. 블루나이트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애니 무대에 올라 모두를 환영하고 다 함께 축배를 들었다. 카이만은 막 들어오자마자 파티의 자비를 돕도록 끌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신과
노이를 포함해 자신을 죽일 뻔했던 적들을 다시 만났다. 그 다음으로는 도망쳤던 후지타와 에비스도 여기에 있었다. 환영사가 끝나자마자 노이는 신발을 다시 신어보려고 즉시 화장실로 들어갔다. 익숙하지 않은 하이힐 때문에 발이 너무 아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앉아서 낑낑대고 있을 때 그녀는 갑자기 정체 모를 누군가에게 사방으로 총알 세례를 받았다. 그 결과 화장실 전체가 순식간에 폭발했다. 한편 연기 구매 상인에 관해서는 앤의 부하들이 그 구매 상인을 죽인 범인의 모습이 담긴 카메라를 발견했다. 니카이도 쪽에서는 손님으로 가득 찬 식당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예전에 가게가 텅 비었던 게 카이만 때문이었는지 아닌지 모를 정도였다. 시계는 12시를 가리켰고 블루 나이트 파티도 한동안 진행되었다. 카이만은 변장복을 벗고 서둘러 리스를 찾아 나섰다. 신쪽은 주사기를 든 암살자에게 쫓기고 있었다. 큰 샹들리에가 있는 방까지 쫓기자 갑자기 그놈이 샹들리에를 쏴서 떨어뜨렸다. 샹들리에에 있던 수천 개의 주사기가 신의 몸에 쏟아져 그는 손쓸 틈도 없었다. 한편 태평하게 있던 앤, 에비스, 후지타는 앤의 과거에 대해 듣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는 연기꽃이라는 이름의 라멘 가게를 열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주 맛있는 라멘으로 유명했고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사장님 맛 라멘이었다. 사업이 번창하던 중 한 낯선 놈이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한 사람이 나서서 그를 막았다. 그는 물러서지 않고 그 사람에게 마법 대결을 제안했다. 하지만 달려나와 막으려던 사람은 그럴 수 없었다. 원래 그녀의 마법은 치료용이지 전투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을 떼먹은 놈의 손이 너무 끔찍해 보여서 그녀는 썩기 직전처럼 보라색이 된 그의 두 손을 회복시켜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싸우고 싶으면 주먹을 쓰라고 말했다. 하지만 말이 끝나자마자 그놈은 망치로 그녀를 한 방에 때려 눕혔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한탄했다. 그놈은 그저 서둘러 내가 이겼다고 외치고는 치료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의 팔을 치료해줬죠. 사실 그 두 사람은 노이와 신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서로를 싫어했죠. 얼마 후에는 새로운 청소부를 고용했어요. 그게 바로 신이었죠. 앤이 이유를 묻자 신은 그저 먹을 게 필요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간단히 대답했어요. 악마 수련 중인 앤의 사촌에 대해 이야기한 후 신과 노이는 다시 마주쳤습니다. 식당 구석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신이 합석을 요청했죠. 노이는 같이 앉은 사람이 예전에 그 얍삽한 놈이라는 걸 알고 놀랐고 신이 앤의 청소부가 됐다는 것도 알게 됐죠. 신 또한 자기가 예전에 싸웠던 상대가 남자가 아닌 여자였다는 것과 노이가 악마 수련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노이가 악마가 될 때까지 남은 시간은 다음 블루나이트까지였죠. 그렇게 되면 노이는 정식 악마가 되지만 신을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울하게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마법사 사냥꾼 2명이 나타나 연막탄을 터뜨렸고 가게 전체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식 악마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노이는 거절했고 둘은 각자 한 놈씩 처리했습니다. 노이는 주먹으로 놈의 머리를 박살내 엉망으로 만들었고 신은 주사기를 든 놈을 조각조각 잘라버렸죠. 하지만 머리가 박살났던 놈이 갑자기 일어나 신과 노이를 향해 총을 쐈고 둘은 피할 틈이 없었습니다. 신은 노이를 끌어안아 그녀를 보호했죠. 공격을 막아냈지만 신은 다리 한쪽을 잃고 노이의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기 직전 그는 팔을 고쳐준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했다는 말을 노이에게 속삭이고는 죽고 말았습니다. 노이는 신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품에서 쓰러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악마가 되는 것에 미련을 버리고 마법을 사용해 신을 구했습니다. 그때 한 악마가 갑자기 나타나 노이의 수련이 무효가 되었다고 선언했지만 노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신과에는 다시 그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때에는 여전히 회상 중이었고 신에게 또 다른 청소부를 붙여줬는데 그게 바로 노이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신과 노이는 서로 계약을 맺었죠. 현재로 돌아와서 신은
그 암살자에게 납치당했고, 한편 카이만은 리스를 찾고 있다가 자신이 일하는 가게 주인에게 붙잡혀 가게를 보지 않고 어딜 갔냐는 추궁을 당한 뒤 해고당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불쌍하다며 밥 사 먹으라고 돈을 좀 줬습니다. 하지만 막 교자를 사서 먹으려는데 웬 두 놈 때문에 망쳐버렸죠. 카이만은 자기 교자를 망친 두 놈에게 화를 냈고 그들은 카이만을 멀리 날려버리기 위해 또 다른 발사체를 쏘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카이만의 주인이 나타나 그 두 놈을 처리하는 걸 도와줬습니다. 그 후 그놈은 가게 주인에게 박살을 나도록 맞았습니다. 카이만은 칼로 다른 놈의 팔을 자르고 자폭하게 내버려뒀죠. 남은 한 놈은 웨이터에 의해 거대한 고기 파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리스는 각종 연기가 보관된 창고에 잠입해 자신이 원하는 종류를 찾고 있었죠. 그러다 그는 맨 끝에 있는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그 큰 상자를 열자마자 연기 때문에 리스는 쓰러졌고 노이가 상자에서 기어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무시한 채 말이죠. 마지막으로 후지타는 파트너 지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어떤 자가 다가와 헌옷 한 봉지를 사서 입었죠. 그에게는 아이카와를 찾아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을 가던 중 그와 카이만은 서로의 목소리를 알아챈 듯 고개를 돌려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카이만은 주인이 재촉하는 바람에 그냥 지나쳤죠. 다음 날 아침 후지타와 에비스는 노이를 만나러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노이와 함께 신을 찾아 나섰죠. 그들은 이벤트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노이의 개가 어떤 가방과 거대한 고기 파이를 향해 계속 지저댔습니다. 에비스와 개는 곧장 파이를 먹으러 달려갔죠. 노이는 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노이가 쉬려고 앉은 자리가 바로 신이 들어있는 가방 위였죠. 노이는 기뻐하며 신을 들어 올리고 후지타의 파트너에 대해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도착한 지원서 2개 중 하나는 후지타가 자기 자신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지원하지 않을까봐 걱정했기 때문이죠. 그때 에비스가 후지타에게 줄 자신의 지원서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지만 진짜여서 둘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편 다시 니카이도를 조사하던 애는 그녀가 시간 마법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는 곰인형을 꺼내 목구멍에서 버섯을 꺼내 곰인형에 쑤셔 넣었습니다. 니카이도 모양의 인형이었죠. 다른 한편 니카이도와 박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축하 파티를 하던 중 갑자기 니카이도가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등에서 괴물이 솟아났습니다. 버섯 괴물이 나타났고 사람들은 재빨리 그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괴물은 박사를 진짜 버섯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거의 그렇게 될 뻔했죠. 그 후 니카이도는 악마아스가 남긴 가면을 사용하는 마지막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카이도는 그것을 써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죠. 다락방에서 내려온 니카이도는 괴물을 힘껏 걷어차 기절시켰습니다. 괴물에게서 나온 피가 서서히 퍼져나가 마법사 세계로 통하는 거대한 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앤과 다른 이들이었죠. 한편 카이만은 웨이터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많은 악마가 사방을 날아다녀 그는 몹시 놀랐습니다. 그녀를 신문하기 위해서였죠. 존스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녀를 지키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놈이 귀찮다고 생각한 애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시끄러운 입을 막기 위해 그를 버섯인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직후 악마들이 날아와 시간 마법사 니카이도에게 명함을 건네고 계약을 맺기 위해 모두를 악마들의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몸을 정화하라고 강요했죠. 그리고 노이가 마침내 니카이도의 상처를 치료해줬습니다. 결국 앤과 니카이도는 강제로 계약을 맺게 되었죠. 한편 노이와 신은 둘 다 기꺼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음 날 니카이도의 파트너에 대한 소식이 신문과 방송에 퍼져나가 보는 사람마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분명 서로 불구대천의 원수였으니까요. 하지만 한편 카스카베 박사와 나머지 일행은 박살이 나도록 두들겨 맞았습니다. 박사는 심하게 고문당한 끝에
마침내 잠시 쉴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박사는 높이 기어올라 니카이도의 방으로 넘어가 그녀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한편 카이마는 피로 뒤덮인 옷을 입고 한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손을 씻으러 복도를 지나가다 피가 흘러나오는 문을 발견했죠. 막 떠나려는데 근처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으러 다가가자 수화기에서는 이상한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까 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카이마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죠. 깨고 나니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카이마는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지만 그 소리에 주인도 잠이 깨서 대화를 나누러 나왔습니다. 카이만과 짧게 말이죠. 그가 혼잣말을 하고 있을 때 주인이 다가와 카이만의 과거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그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겉보기엔 사나워도 사실은 아주 친절했죠. 다음 날 주인과 카이만은 마법사 세계의 감옥으로 갔습니다. 주인 탐바가 이 죄수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 역시 카이만이 찾고 있는 십자눈 문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성을 잃은 순간 카이만은 그 죄수의 머리를 물었고 그에게서 자신에 대한 단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이만이 무언가 하기도 전에 그의 사형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거대한 악마가 입을 벌렸고 그 입 안에는 밧줄을 든 사람들이 죄수의 목을 매달고 있었습니다. 그를 끌어당겼죠. 카이만은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남은 것은 2다리뿐이었습니다. 잠시 정신을 차린 후 한 악마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아스였죠. 그는 카이만에게 니카이도 가엔의 저택에 감금되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카이만에게 그녀를 구해달라고 애원했죠. 집으로 돌아온 카이만은 즉시 니카이도를 구하기 위해 장비를 챙겼습니다. 주인 탐바는 그를 막아서며 앤의 세력과 도시 전체가 버섯으로 변했던 사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듣지도 않고 계속 나아가려 했죠. 그러나 곧 탐바가엔의 저택 바로 앞에서 파이 가게를 열 거라는 소식을 듣자 카이만은 천천히 멈춰서 마이클 잭슨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같은 시각 카스카베가 갇힌 감옥에는 갑자기 작은 뱀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그 뱀은 즉시 교수가 길들인 흰 바퀴벌레와 친구가 되어 수갑과 문을 여는 것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박사가 함께 탈출하기 위해 니카이도를 부르려 했을 때 그녀는 이미 끌려간 뒤였습니다. 한편 니카이도는 앉아 있었고 애는 다른 악마와 함께 그녀와 그녀가 쓴 아스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새로운 모습으로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후지타는 니카이도를 두는 것에 반대했지만 애는 그 말을 묵살하고 그 원한은 잊으라고 말했습니다. 후지타는 무거운 마음으로 저택 밖으로 나와 에비스에게 얼마나 슬픈지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카스카베와 나머지 일행이 저택 근처의 고구마 가게를 탈취했습니다. 후지타가 저항했지만 소용없어 보였죠. 하지만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신과 노이가 달려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스카베 박사는 신에게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오른손을 잃고 죽을 뻔하고 나서야 그가 자신의 은인이라는 걸 깨닫고 멈췄습니다. 노이는 그 바퀴벌레를 정신없이 패다가 멍하니 손을 멈췄고 후지타는 재수없는 날이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니카이도 쪽으로 돌아가서 그녀는 초타의 부름을 받았지만 문을 열자마자 야구공에 맞아 머리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 후 독이 든 차까지 마셨죠.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괴롭힘당한 이유가 앤의 곁에 있으면 아주 위험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앤의 과거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버섯으로 변했습니다. 그 후 납치되어 연기 생산 공장에 팔려가 9년간 일하다가 버려졌습니다. 강에 버려지고 지옥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구조된 후 그는 공장으로 쳐들어가 자신과 같은 처지였던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더 많은 동료를 얻게 되었고 더 큰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가장 강한 마법사들이 사냥당하고 살해당하는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는 그의 친구들과 부하들도 희생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사 끝에 십자눈의 살인마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노이와 신도 그에게 찔리고 베어 죽을 뻔했습니다. 두 사람의 피가 튀어 넓은 복도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앤은 여전히 이동 중이었고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십자눈 살인마가 있는 곳에. 결국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를 처리한 후 온 도시가 크고 작은 수백만 개의 버섯으로 뒤덮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거리를 걷다가 아까 그 살인마를 다시 봤습니다. 분명 죽었지만 머리가 없는 채로 그의 앞을 지나갔습니다. 영화가 끝나자마자 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화 제작이 중단된 이유는 앤이 6년 전 그날로 돌아가 그 머리 없는 자의 정체를 밝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카이만 쪽에서는 카이만, 탐바, 웨이터, 그리고 다른 한 명까지 4명이서 파이를 팔러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들키지 않기 위해 카이만은 몰래 탐바의 아내로 변장하여 들어갔습니다. 도착한 후 카이만은 이 마을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하지만 수레를 찾자마자 경쟁자를 마주쳤습니다. 탐바의 옛 직원이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누가 결국 이곳에 파이 가게를 열게 될지 판매 대결을 벌였습니다. 한편 카스카베 쪽에서는 모두가 노이에게 치료를 받아 멀쩡해졌습니다. 신은 그들을 홀로 돌려보내려 설득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은인과 주인 사이에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이 남을 돕는 게 취미냐고 묻자 카스카베는 웃으며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오직 연구에만 관심이 있었고 정말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카이만 쪽으로 돌아와서 짐을 나르던 중 웨이터가 신문에 나온 니카이도의 사진을 보여주자 카이만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앤, 노이, 그리고 다른 몇몇과 함께 양측의 파이 심사위원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탐바와 다른 사람들은 파이 준비를 마치고 손님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남자 무리가 아스카의 가게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이 먹어보자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신과 후지타는 매료된 듯했고 그 파이에 매료되었지만 노이, 니카이도, 에비스는 계속 맛없다고 했습니다. 조사해보니 그것은 마법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엔젤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파이를 만들게 했습니다. 밖에서 카이만이 사장님은 아무것도 안 하냐고 물었습니다. 탐바는 아스카가 자신에게 마법을 너무 많이 써서 면역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이만은 혼자 있는 니카이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기회를 틈타 그녀를 데리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탐바의 가게에서는 노이와 에비스가 와서 사 먹어보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맛이었습니다. 물론 탐바가 특별한 레시피로 파이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스카 쪽은 악마를 조종했지만 결국 기력이 다해 더 이상 괴물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탐바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고기 파이를 주문해 먹어보고는 가게를 열 사람을 결정했습니다. 이곳은 탐바의 가게가 되었습니다. 수레를 정리하고 보니 아스카의 가게는 조용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시 카이만 쪽으로 돌아와서 니카이도의 손을 끌고 이곳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니카이도는 카이만의 손을 뿌리치고 멈추려고 했습니다. 카이만이 왜 그러냐고 묻자 니카이도는 앤 곁에 있고 싶다고만 했습니다. 이번 화의 시작은 아이카와라는 사람이 학교 음식을 훔치는 장면입니다. 그는 리스를 찾아갔고 리스가 무언가를 교환하는 십자눈 패거리와 있는 방에 도착했습니다. 아이카와는 리스에게서 물건을 받으러 온 2명 중 1명을 갑자기 공격했습니다. 1명은 도망갔고 다른 1명은 리스가 구해주지 않았다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함께 발코니로 나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카와는 리스에게 십자눈 패거리와 어울리지 말라고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십자눈 패거리가 모두 자신 같은 놈들이라 서로 더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리스는 십자눈 패거리가 연구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자신이 가져온 것이 매우 유용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십자눈 패거리의 보스가 자신이 바라는 밝은 미래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카와는 그 믿음을 부정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리스는 아이카와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베리스 마을로 가서 십자눈 패거리의 본거지를 찾으면
보스와 자신을 죽인 자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시 현재의 카이만과 니카이도에게로 돌아와서 니카이도는 카이만을 밀쳐내고 자신이 앤의 파트너가 되었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만이 계속 그녀를 데려가려 하자 니카이도는 어쩔 수 없이 카이만에게 반격했습니다. 니카이도는 계속 공격했고 카이만은 막기만 했습니다. 지지부진한 싸움 끝에 카이만은 니카이도의 얼굴에 주먹을 날려 멀리 날려보냈습니다. 그 시각 초타는 사탄교회에서 니카이도가 죽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나더니 카이만이 벽을 뚫고 나라가 쓰러졌고 동상의 머리에 깔렸습니다. 그가 니카이도에게 멈춰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그를 더 공격했고 마지막 일격으로 그를 바닥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교회의 깊은 곳으로 방금의 강한 충격으로 카이만의 다리는 으스러져 불구가 되었고 그는 기어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카이도는 구멍 위에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던 중에 카이만은 거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유용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목구멍 안에 있는 머리를 비췄습니다. 잠시 후 카이만을 찾던 니카이도는 갑자기 낯선 남자가 휘두른 칼에 척추를 베어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조용하자 초타는 상황을 보러 내려왔다가 거의 죽어가는 니카이도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스가 나타나 니카이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는 그녀의 몸에서 계약서를 꺼내 회복시켰습니다. 아스는 초타에게 니카이도와 앤의 계약서를 주며 이 일을 발설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직후 그녀도 정신을 차리고 아스에게 대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상에서는 후지타와 에비스도 노이와 함께 니카이도를 찾고 있었지만 도중에 그는 고통스럽게 쓰러졌습니다. 그때 아스는 니카이도에게 계약이 다시 맺어지는 것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앤과 다른 두 사람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사이 니카이도와 아스, 초타는 함께 카이만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때 그는 서두르는 이상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내면의 사악한 무언가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후 카이만은 중앙병원에 있었고 머리가 변형되고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직후 카이만과 니카이도가 함께 카이만의 이름을 짓던 때였습니다. 그 과거는 매우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카이만은 니카이도가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때 니카이도가 카이만을 찾았고 니카이도가 마법사라는 것을 알자 그는 그녀의 머리를 물었습니다. 그 안의 남자는 그녀가 자신이 찾던 사람이 아니라고 확인했고 니카이도는 그 남자가 리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 쪽에서는 모두를 데리고 고기를 구워 먹으러 갔습니다. 신이 박사에게 자신이 없을 때 몰래 방에 들어왔냐고 물었습니다. 박사는 그렇다고 인정했습니다. 거대한 성의 구조가 이상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첫눈에 들키지 않기 위해 신은 모두를 홀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니카이도에 대해서는 구하려고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니카이도가 밖으로 나온 후 그녀는 카이만의 목구멍 속 남자가 리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에게 저주를 건 사람이 바로 그라는 뜻입니다. 아스는 그가 지금 베리스라는 마을에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카이만은 아스가 나타났다 사라지면서 정보를 조금씩만 줬기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초타는 아스가 악마라고 말했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가졌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악마라고. 그때 앤이 찾아와 그녀를 저녁 식사에 불렀습니다. 아스는 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문을 만들어 카이만과 니카이도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카이만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그녀에게 아직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때 앤이 찾아왔기에 니카이도는 그의 주의를 끌기 위해 나서야 했습니다. 그 후 모두 떠났습니다. 몇 분 전으로 돌아가서 아스는 두 사람을 억지로 문 너머로 보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아스는 그녀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매우 강하지만 아스는 물건을 치다루마의 소환 명령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니카이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니카이도가 사라진 걸 들키지 않기 위해 아스는 존슨을 니카이도로 변신시켰습니다. 목소리부터 외모까지 완벽한 복제품이었죠. 이런 방법으로 앵과 치다루마까지 한동안 속일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존슨도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하는 게 역겨웠지만
이제 애네 곁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니카이도를 찌른 자가 어디로 도망쳤냐는 것이죠. 니카이도와 카이마는 폐허가 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은 다른 악마들을 피해 숨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들키면 즉시 앤에게 보고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하 통로 깊숙이 내려가 잠시 숨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카이마는 니카이도가 뛰어난 마법사일 줄은 몰랐지만 그녀는 자신이 가진 마법의 종류는 매우 희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홀에서 인간인 척 해야 했던 이유는 자신의 마법 때문에 친구를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마법은 매우 위험해서 더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법을 쫓는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앤처럼 말이죠. 날 도와준 거야. 그녀는 인간을 연습 대상으로 삼는 마법사들과 싸우면 자신이 홀에서 진짜 인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카이만과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카이만은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는 과거에 대한 기억도 자신의 얼굴도 모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괜찮겠냐고요? 그녀는 되물었습니다. 만약 목구멍 속 리스가 그녀가 마법사라고 한다면 그녀를 미워할 거냐고요? 카이만은 마법을 쓰지 않으면 마법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마법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여기서 끝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애니메이션은 여기서 끝입니다. 안녕히 계세요.